이건 연주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학교라 불리는 뉴욕 줄리어드 음대. 그곳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라 불리던 한국인 소년 민수. 하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카네기 홀이 아닌 쥐가 들끓는 뉴욕 지하철의 차가운 바닥입니다. 동양인은 기계일 뿐이야. 너희에겐 영혼이 없어. 꿈을 향해 달려가던 소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백인 심사위원의 잔인한 인종차별. 결국 소년은 바이올린을 부수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해 국어를 위한 곡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쁘게 걸음을 옮기던 한 노신사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로 전 세계 음악계의 황제이자 살아있는 전설, 거장 리처드 안드레. 오 마이 갓. 내가 40년을 찾아 헤맨 소리가 왜 이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들리는 거지? 13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더 귀한 소리를 내는 지하철 소년. 인종차별에 꺾였던 한국인 천재의 부활과 뉴욕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든 기적 같은 실화. 전 세계가 주목한 뉴욕 지하철의 바이올린 소년 이야기. 지금 그 소름 돋는 선율이 시작됩니다. 뉴욕 66번가 세계 음악의 성지라 불리는 줄리어드 음대 대강당.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음악 영재 중 단 0.1%만이 발을 들릴 수 있는 꿈의 요람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유독 빛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건너온 12세의 바이올린 천재 민수였습니다. 민수의 연주는 독보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기본이었고 활이 현에 닿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울부짖는 듯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교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2의 정경화, 아니 그 이상의 괴물이 될 것이다. 민수에게 뉴욕은 자신의 음악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뒤에는 가장 추악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어드의 권력을 쥔 이사진들과 보수적인 백인 심사위원들은 동양에서 온 이 어린 천재가 자신들의 성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에게 클래식은 오직 유럽의 혈통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귀한 전유물이었고 한국인 소년의 압도적인 실력은 그저 잘 훈련된 기계의 정밀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사건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콩쿠르에서 터졌습니다. 민수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공연장에는 1분간의 정적이 흐를 정도로 관객들은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백인 원로 로버트 밀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전교생 앞에서 모욕적인 심사평을 쏟아냈습니다. 민수군, 실력은 인정하네. 하지만 자네의 연주에는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 바로 영혼이지. 동양인들은 하나같이 기계처럼 음정은 정확하지만 그 속에는 클래식의 깊은 철학이 없단 말이야. 자네들은 그저 악보를 복사하는 복사기일 뿐이지. 클래식의 영혼은 자네 같은 옐로우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네. 밀러의 말 한마디에 민수는 한순간에 영혼 없는 기계로 낙인 찍혔습니다.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해야 할 그는 인종차별적인 평점 테러로 인해 장학금이 끊겼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뉴욕 필하모닉 협연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민수는 밀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제 연주 어디에 영혼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제 모든 삶을 이 악기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한국에서 노가다를 한다며? 그런 천한 핏줄에서 무슨 고귀한 음악이 나오겠나? 가서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하게나. 그게 자네 수준에 딱 맞으니까. 절망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뉴욕 근교 건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민수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업은커녕 당장 아버지의 병원비와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민수. 그는 자신의 소중한 바이올린을 팔려고 악기점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인 밀러의 영향력은 뉴욕 악기 시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줄리어드의 밀러 교수가 낙인 찍은 애 악기는 안 삽니다. 영혼 없는 악기라고 소문 다 났어요.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악기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사주세요. 아버지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1억 원이 넘던 자신의 악기를 단돈 500달러에 팔아치우고 길거리에서 주운 싸구려 연습용 바이올린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뉴욕의 지하철역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뉴욕 42번가 타임스퀘어 역. 전 세계 관광객들이 화려한 불빛에 취해 지나가는 그곳 지하 깊숙한 곳에는 찌릿내와 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곳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카네기홀의 주역으로 촉망받던 천재는 이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낡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동전 몇 잎을 구걸하는 지하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바이올린을 켜기 싫었습니다. 악기를 잡을 때마다 밀러의 영혼 없는 기계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 자신을 버린 뉴욕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향한 슬픔이 뒤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갔습니다. 무슨 음악이 이렇게 기분 나빠? 귀청 떨어지겠네. 소년의 바이올린은 더 이상 선율을 내지 못했습니다. 활이 현을 긁을 때마다 끼익 하는 쇳소리가 났고 민수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찢어지는 심장 소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 지하철역은 한산했습니다. 민수는 배고픔과 추위에 몸을 떨며 마지막으로 활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조차 사라진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처연한 선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쁘게 계단을 내려오던 한 노신사가 돌못에 박힌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에 고가의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소년의 연주를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노신사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전 세계 음악인들의 우상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거장 리처드 안드레였습니다. 베를린 피를 이끌고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만을 선별하던 그의 귀에 지금 지하철의 소음과 악취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절대적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건 기계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눈물이다. 리처드 안드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오직 밑바닥의 고통을 겪어본 영혼만이 낼 수 있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소리.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비웃던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유서 같은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연주가 끝나는 순간 노신사는 소년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 자네 방금 무엇을 연주한 건가? 아니, 자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세계 최고의 거장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년과 잃어버린 영혼의 소리를 찾아 헤매던 거장의 운명적인 만남. 그것이 뉴욕을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뉴욕 42번가 지하철역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전 세계 음악인들의 경외를 한몸에 받는 거장. 리처드 안드레는 자신의 수만 달러짜리 맞춤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조차 잊은 채 낡은 후드티를 눌러쓴 소년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연주가 끝난 뒤에도 안드레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 낡고 형편없는 연습용 바이올린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 안드레는 소년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터져버린 손가락, 그리고 영양실조로 창백해진 얼굴. 하지만 소년의 눈빛만은 갓 갈아낸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찾지 못했던 음악의 성배를 가진 천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드레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자네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 그 이상의 것이 있네. 아니, 자네는 음악 그 자체가 되어 있군. 나를 따라오게. 자네를 이런 어둠 속에 썩게 내버려 둘 수 없네.
하지만 민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비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리처드 안드레, 당신도 줄리어드 출신이겠죠. 그럼 당신 눈에도 보이겠네요. 내가 영혼 없는 기계라는 게 말이에요. 가서 당신들끼리 고귀한 클래식이나 즐기세요. 저 같은 옐로우는 여기서 구걸하는 게 딱 맞으니까요. 안드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영혼 없는 기계라는 말. 그것은 클래식계에서 동양인 연주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가장 악랄한 낙인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물러서지 않고 소년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민수가 머무는 허름한 지하 단칸방과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줄리어드 인맥을 동원해 비밀리에 민수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전 졸업 콩쿠르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한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그 인종차별의 잔인한 기록들을 말입니다. 로버트 밀러. 그 늙은 독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늘이 내린 재능을 고작 인종의 잣대로 난도질하다니. 안드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 민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세상에 대한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안드레는 민수를 설득하기 위해 그가 팔아치웠던 낡은 바이올린을 다시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안드레가 지하철 소년을 찾고 다닌다는 소문은 줄리어드의 밀러 교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오점이 드러날까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안드레 같은 거물이 민수를 다시 무대 위로 올린다면 자신이 저질렀던 인종차별적 심사평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밀러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뉴욕의 악기상들을 모아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안드레가 찾는 그 한국애 말이야. 절대 그 아이에게 악기를 팔거나 협연 기회를 주지 마.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뉴욕 음악계에서 매장당할 줄 알아. 그 애는 그냥 기계야. 영혼이 없는 불량품이라고. 밀러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안드레가 민수를 위해 준비하려던 소규모 리사이틀 홀 대관은 하루아침에 취소되었고 민수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는 익명의 압력이 가해져 퇴원 압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밀러는 민수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학생, 안드레 같은 노친내 믿고 나대지 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그냥 노가다꾼의 아들일 뿐이야. 조용히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해. 그래야 내 아버지 병원비라도 조금씩 보태줄 거 아니야? 민수는 다시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피해를 입게 되자 그는 정말로 바이올린을 부수려 했습니다. 옥상 위에서 바이올린을 내던지려던 그 순간 리처드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레의 손에는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수야. 멈춰라. 이 바이올린을 보렴. 내가 아버지를 위해 팔았던 그 악기다. 내가 뉴욕의 모든 전당포를 뒤져서 다시 찾아왔어.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악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밀러 그 인간이 뉴욕의 모든 공연장을 막았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도 연주할 수 없다고요. 안드레는 민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서슬 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밀러가 공연장을 막았다고. 좋아, 그럼 내가 뉴욕 한복판에 너만을 위한 무대를 직접 만들겠다. 카네기홀이 아니어도 좋아. 타임스퀘어 광장이든 센트럴 파크든 전 세계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가 내 모든 명예와 재산을 걸고 판을 깔아주마. 안드레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물이란다. 밀러가 너를 모욕했던 그날의 녹취록이야.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그들이 말하는 영혼 없는 기계가 얼마나 뜨거운 피를 가졌는지 내 연주로 증명하는 거야. 안드레는 자신의 개인 소장품이자 전 세계에 몇 대 남지 않은 명기 130억 원 가치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꺼냈습니다. 그는 민수의 낡은 연습용 바이올린을 내려놓게 하고 그 전설적인 악기를 소년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이 악기는 주인은 선택한다. 300년 동안 이 악기는 진정한 고통을 아는 연주자를 기다려왔지. 민수야, 이제 뉴욕의 모든 소음을 잠재워 버려라. 너의 비명이 음악이 되는 순간 저들은 너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민수의 손가락이 130억 원짜리 명기에 닿는 순간 병실에 있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뉴욕 지하철 42번 가역 기둥에는 낡은 벽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장이 직접 길거리로 나선다는 소식에 뉴욕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천재 소년과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거장. 이제 뉴욕의 밤은 소년의 바이올린 소리에 의해 뒤집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의 심장, 타임스퀘어 광장. 화려한 전광판 아래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리처드 안드레가 길거리 공연을 한다는 소문은 SNS를 타고 뉴욕 전역으로 퍼졌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였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중앙에 낡은 후드티를 입은 한국인 소년 민수가 13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거장의 옆에 선저 동양인 애는 누구지? 설마 지하철 버스킹 하던 그 구걸 소년 아냐? 관중석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밀러 교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봐야 영혼 없는 기계일 뿐이지. 안드레, 당신의 커리어도 오늘로 끝이다. 하지만 민수가 활을 현에 올리는 순간 타임스퀘어의 모든 소음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줄리어드에서 배운 완벽한 기교 위에 지하철 바닥에서 겪었던 처절한 외로움과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섞인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감격에 젖은 채 민수를 바라보며 지휘봉 대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밀러의 조롱에 떠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거장이었습니다. 클래식 명곡들이 이어지던 중 민수는 돌연 악보에도 없는 낯선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혼이 담긴 아리랑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그 슬픈 선율이 130억 원짜리 명기를 타고 뉴욕의 마천루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동양인은 기계일 뿐이라던 편견을 비웃듯 민수의 아리랑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길을 가던 뉴욕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들도 경건하게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오 마이 갓. 저건 음악이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이야. 관중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연주는 인종차별로 멍든 상처를 어루만졌고 꿈을 잃은 청춘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은 400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 연주 앞에선 그 어떤 권위적인 심사평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을 때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상영되었습니다. 리처드 안드레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1년 전 줄리어드 콩쿠르 당시 밀러 교수가 민수를 모욕하며 내뱉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자막과 함께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희 옐로우들은 영혼이 없어. 가서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해. 뉴욕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교수가 한 어린 천재의 꿈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밀러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종차별주의자는 뉴욕을 떠나라. 밀러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수천 명의 시민과 경찰에 둘러싸인 뒤였습니다. 안드레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년의 연주에 영혼이 없습니까? 이 소년의 아리랑이 기계의 소리입니까? 진정으로 영혼이 없는 것은 피부색으로 예술을 재단하려 했던 저 오만한 권위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타임스퀘어는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민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뚫고 휠체어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기적처럼 손가락 끝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드워드 회장이 직접 모셔온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연주했어요. 제 영혼으로요. 이날의 공연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전 세계 음악계는 지하철 바이올리니스트 민수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그날 밤 줄리어드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미 검찰은 그의 인종차별적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리처드 안드레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지하철은 졸업이다. 다음 주 카네기홀에서 나와 함께 협연하지 않겠나? 이번엔 국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싸구려 연습용 바이올린이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한 천재의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 속에 숨겨왔던 한국 소년의 꿈이 뉴욕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의 기적 같은 연주가 끝난 뒤 뉴욕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민수의 지하철 아리랑 영상은 단 24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클래식계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특히 로버트 밀러 교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거리의 공연은 그저 쇼일 뿐 클래식의 전당인 카네기홀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리처드 안드레 거장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의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나는 이번 시즌의 모든 지휘권을 걸고 요청하오. 다음 주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자로 한국인 소년 민수를 세우겠소. 만약 그의 연주가 카네기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부로 지휘봉을 꺾고 은퇴하겠소. 안드레의 파격적인 선언에 뉴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위 지휘자가 자신의 커리어 전부를 이름 없는 지하철 소년에게 건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밀러 교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밀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드레가 미쳤군. 모든 비평가와 언론사를 동원해. 그날 밤 저 옐로우 꼬맹이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공연을 사흘 앞둔 밤 민수는 리처드 안드레의 저택 연습실에서 홀로 활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안드레가 건넨 130억 원 가치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선뜻 악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연습실의 조명보다 차가운 지하철역의 어둠이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민수의 곁을 지키던 박씨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보따리에서 따뜻하게 데운 맥반석, 돌을 꺼내 민수의 굳어버린 어깨와 손목에 얹어주었습니다. 민수야, 이 악기가 비싸다고 겁먹지 마라. 이 쇳덩이도 결국 사람 손이 닿아야 소리가 나는 거란다. 내가 지하철에서 그 모진 바람을 견디며 켰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이 130억짜리 악기보다 훨씬 비싼 거야. 내가 아버지를 살리려 했던 그 정이 담기면 이 악기도 감동해서 울어줄 거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수는 다시 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현 위에 얹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 뉴욕 카네기홀은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는 밀러 교수가 매수한 비평가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무대 뒤로 몰래 숨어들어와 민수를 압박했습니다. 민수군, 착각하지 마. 여기서 한 음이라도 틀리면 넌 영원히 뉴욕의 쓰레기로 남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안드레 등에 엎여와도 내 천한 핏줄은 변하지 않아. 오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밀러의 독설에 민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옆에서 지휘봉을 든 리처드 안드레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 구석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아버지와 보따리를 품에 안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밀러 교수님, 당신이 말한 영혼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조명이 꺼지고 민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후드티 대신 정갈한 턱시도를 입은 소년의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거장 같았습니다. 안드레의 지휘봉이 허공을 가르자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카네기홀에 모인 수천 명의 관객은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습량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소음, 인종차별의 모욕,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며 흘렸던 피눈물. 그 모든 인생의 파편들이 13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통을 타고 증폭되어 관객들의 심장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매수했던 비평가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노트를 덮고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하늘의 소리다. 민수의 활은 마치 춤을 추듯 현 위를 날아다녔고 고난도의 테크닉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는 감정의 파고가 공연장을 압도했습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을 때 민수는 돌연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신만의 카덴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밀러 교수가 영혼 없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민수의 바이올린은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는 때로는 가느다란 실처럼 애처롭게,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웅장하게 객석을 덮쳤습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공연장에는 30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리처드 안드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의 연주를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 소년의 영혼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밀러 교수가 민수를 협박하고 모욕했던 녹취 파일과 증거 자료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동양인은 기계일 뿐이다. 지하철에서 구걸이나 해라. 밀러의 추악한 음성이 카네기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밀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한 관객들은 밀러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현장에 대기하던 뉴욕 경찰들이 그를 연행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공연장 속에서 민수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기계가 아니에요. 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에드워드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민수음악재단을 설립합니다. 전 세계 소외되고 차별받는 천재 아이들이 돈이나 인종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소년과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카네기홀의 무대 위에는 낡은 보따리와 130억의 바이올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의 정이 가장 높은 곳의 예술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밤 뉴욕은 한 명의 스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기술을 이겨낸 뜨거운 인간의 영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10억 명의 심장을 울리는 기적의 서사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카네기홀에서의 하룻밤은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공연 다음 날 뉴욕 타임스 일면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심장을 되살린 한국의 어린 거장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 몽드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민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베를린 필하모닉과 빈 필하모닉 등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들로부터 협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낡은 후드티를 입고 구걸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팬이 몰려들었고 그가 연주하는 아리랑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화려한 호텔이나 전용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떠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낡은 배낭 속에 두 가지를 챙겼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악기 케이스였고 다른 하나는 박씨 할머니가 챙겨준 한국의 마른 나물과 정성이 담긴 보따리였습니다. 안드레 거장은 그런 민수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기술을 파는 연주자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예술가구나. 내 음악 속에 담긴 그 정이라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있어. 순회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 유리 피라미드 광장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였습니다. 유럽 클래식계는 자존심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식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반짝 스타 아니냐며 민수를 견제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원로 비평가들은 민수의 연주에 대해 감정이 지나쳐 클래식의 절제미를 해친다는 가혹한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연 당일 파리에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외 공연이라 취소될 위기였지만 민수는 우산을 쓴 채 자신을 기다리는 파리 시민들을 보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가의 악기가 빗물에 젖을 수 있다는 스태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도 공사장에서 망치를 들으셨습니다. 저 또한 비 오는 날 바이올린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연주하는 드뷔시의 달빛이 비 내리는 파리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빗물 소리와 어우러진 바이올린 선율은 그 어떤 완벽한 실내, 공연장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유럽의 깐깐한 비평가들도 결국 무대 아래에서 젖은 옷을 개의치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의 연주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전 세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빛을 볼 때 여전히 어두운 지하철역 어딘가에서 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에드워드 회장과 리처드 안드레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를 위한 화려한 공연도 좋지만 1년의 절반은 악기를 들고 소외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음악이 가장 필요한 곳은 카네기홀이 아니라 병원, 고아원, 그리고 전쟁 난민 수용소입니다. 민수의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를 찾아가 흙먼지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총소리에 떨던 아이들이 민수의 연주를 들으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국인 한국을 찾아가 과거 자신과 아버지를 외면했던 그 공사 현장 인근의 가난한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는 다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된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며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이 동네에서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제 소리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립한 민수음악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K-클래식 교육 시스템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악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정과 공동체 정신을 음악 교육에 녹여낸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악기를 사지 못하는 브라질 빈민가의 소년, 인종차별 때문에 무대에 서지 못하는 아프리카계 소녀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민수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리처드 안드레는 은퇴 공연을 앞두고 민수에게 자신의 지휘봉을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껏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너를 보고 믿게 되었어. 너는 바이올린으로 세상을 수술하는 의사와 같구나. 민수는 다시 뉴욕 42번가 지하철역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된 그가 낡은 후드티를 다시 꺼내 입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연주가 시작되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민수는 바닥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에 담긴 돈을 모두 모아 그곳에서 구걸하던 다른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고통과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켜다보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악기니까요. 민수의 연주는 42번가 지하철역의 차가운 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뉴욕 카네기홀부터 파리 루브르, 그리고 전 세계 소외된 오지까지 민수의 바이올린 선율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자, 인류를 치유하는 활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화려한 파티 대신 박씨 할머니가 계신 한국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듣고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차갑던 지하철역의 바람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박씨 할머니는 밭일을 하던 거친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야,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건 속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란다. 내가 겪었던 그 모진 차별과 가난이 바로 내 인생의 마디란다. 그 마디가 없었다면 내 소리는 그저 예쁜 소리에 불과했을 게야. 아픈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소리는 오직 아파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민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길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글로벌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소외된 천재들이 인종과 빈부의 격차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민수를 짓밟았던 로버트 밀러 교수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줄리어드에서 퇴출당하고 전 세계 음악계에서 매장당한 그는 뉴욕 외곽의 초라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세까지 겹친 그는 매일 밤 내 영혼을 돌려달라며 헛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인간을 만나러 가느냐며 말렸지만 민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는 밀러 교수 앞에서 조용히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비웃었던 아리랑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흐르는 동안 밀러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민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틀렸어. 자네의 소리에는 내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진심이 들어있었군. 내가 가졌던 그 잘난 권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자네의 음악이 가르쳐주는구만. 민수는 밀러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모진 말들이 저를 지하철로 밀어넣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의 어둠이 저에게 진정한 빛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음악은 증오가 아니라 용서 위에서 피어난 꽃이니까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마음마저 치유하는 것임을 민수는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공식적인 연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은퇴 공연 장소로 뜻밖의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카네기홀도 링컨 센터도 아닌 바로 그가 국어를 하던 뉴욕 42번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은 안전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민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 당일 지하철역은 수만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경찰 500명이 동원되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10년 전과 똑같은 낡은 후드티를 입고 그 차가운 기둥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제 세계적 거장들이 헌정해준 전설적인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활이 켜지는 순간 지하철역의 소음은 멈췄고 뉴욕의 공기는 경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연주 도중 중간중간 멈춰서서 관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지하철역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가난의 벽에 부딪혀 울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위대한 선율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하철역은 통곡과 환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부터 노숙자까지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만든 지상 최고의 축제이자 한국의 정이 전 세계의 심장을 하나로 묶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공연을 끝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배출된 수천 명의 제2, 제3의 민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치유의 연주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음악 교과서에는 이런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음악의 완성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한국인 간호사와 바이올린 소년이 보여준 보따리 정신은 현대의학과 예술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에드워드 회장과 리처드 안드레 거장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박씨 할머니의 무덤 앞에 꽃을 바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수많은 성공을 보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정보다 위대한 성공은 본 적이 없다. 민수가 연주하던 그 기둥 옆에는 작은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어린 소녀가 그 비석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스스로를 사랑받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인종차별의 차가운 칼날을 견디고 지하철의 악취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한국인의 끈기와 정.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는 130억의 명기보다 귀한 어머니 같은 조국 한국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세상이 당신을 영혼 없는 기계라 부르며 밀어낼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안에는 당신조차 모르는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